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라고 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2시간씩 3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것도 토요일에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참 엄청난 열정을 가지신 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사실 뭐 다양한 수학 공부법도 있고요.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참고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충남입니다. 충남의 일반계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북 지역에 당연히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제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충남하고 비슷한 그런 결을 띠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 학교들 몇 군데를 좀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성취도나 이런 수준들도 좀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충남과 되게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그런 입시 준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입시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그리고 뭐 충남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청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그 교육청에 좀 어느 정도 맞춤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그리고 또 특히나 고2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이제 포인트를 둬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좀 졸리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졸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EBS에서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강의를 했고요. 2020년부터 이제 수능 라인에 올라가서 수능 그 연계 교재들 강의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는 내년에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 쪽에 가서 또 2022 개정교육과정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이 2시간 동안 뭐 수학 공부법만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에 남는 건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셨다는 건 어쨌든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런 강의를 들으면 내 성적이 좀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조금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3이죠, 고3.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능 공부한 건 뭐 1년, 2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한 시기를 따져보시면 꽤 길죠. 그죠? 10년이 넘습니다. 그 10년 동안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공부할 때의 기질,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3이 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요, 완벽하게 새로운 내가 되길 바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했지만 고3이 돼서는 정말 새로워질 거야. 나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벽하게 다르게 나는 이 1년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교 갈 거야. 이 마음가짐으로 고3을 임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음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성향이 단 겨울방학 1, 2개월 만에 바뀌지 않고요. 그 1, 2개월이 지나서 3, 4, 5, 6월이 되면 또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절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고3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향을 조금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연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는
새롭게 뭔가 공부할 방법들도 익혀야 되고 뭔가 공부의 인강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걸 얻게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도 새롭게 바꾸고 이러다 보면 시행착오만 많아질 뿐이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고3이 된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방향성이 다른 것들을 조정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인풋했던 거를 아웃풋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럼 고3은 인풋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극대화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내가 100을 했어요. 고2 때까지는 한 50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고3 때는 인풋을 300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인풋을 100을 하더라도 아웃풋이 80, 90이 되게끔 하는 게 제대로 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고3 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는 공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프로인데요. 신박한 정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신박한 정리를 제가 되게 즐겨봤었는데 왜냐면 저희 집이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보면 나도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딱 이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든지 간에요. 그거를 재조합하셔야 돼요. 내가 정돈을 하고요. 나의 방향성을 바꾸고요. 내가 햇볕이 더 잘 들게끔 어떤 가구들을 재배치하는 거지 새로운 가구 들여오고요. 새로운 뭔가 TV 들여오고요. 새로운 소파 들여오고 이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인풋을 무작정 많이 하려고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풋을 많이 해서 졸업생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졸업생들은 인풋한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고3이 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을 조금은 방향성을 다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고3 담임을 이제 몇 년 동안 하면서 상담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학원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고3 되시면 일반 선택 과목 내가 내신 산출되는 거 3개 이상 된다 손 들어볼까요? 3개 이상. 3개 이상. 일반 선택. 몇 과목 듣죠? 4과목? 4과목. 자, 2개 이하 손 들어볼까요? 2개 이하. 2개 이하. 좀 있을 텐데. 통계적으로요. 고3 때 일반 선택을 듣는 과목이 많아야 3개입니다. 지금 4개인 학생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상 일반 선택을 3학년 쪽으로 좀 그래도 수능 위주의 과목을 배치를 했거나. 여러분들 수학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2학년까지 내신 시험 끝났죠? 아마 엊그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럼 내신 산출 끝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2.5등급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단위수 제가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내신이 수학으로 2.5등급이다. 그러면 3학년 때 1등급을 맞는다고 목표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단위수를 보통 4로 계산을 하면 2.23이 됩니다. 수학만. 0.27 정도가 올라가죠. 만약에 내가 4등급을 맞는다 그러면 2.76이에요. 그럼 0.26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꼴이죠. 자, 수학만 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선택 과목이 고3 때 듣는 과목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평점으로 내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0.12 사이일 겁니다. 자, 그럼 내신을 3학년 때는 포기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3 때 예전 같으면 재학생들이 굉장히 밀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무조건 대학에서 반영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비중이 적고요. 여러분들이 고3 때 마음만 먹으면 재수생들처럼 졸업생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3 때 마음가짐을 내가 내신을 1학기 때 미친 듯이 해서 올려야지가 아니라요. 내신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의 목표는 수능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원래 목표가 수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6월달, 7월달쯤에 한번 흔들릴 겁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면 흔들려요. 나 최저 없는 데로 갈까?
그러다가 한 번쯤 원서 쓸 때 또 고민하죠. 그러다가 9월 모평을 봅니다. 그럼 9월 모평 끝나면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나는 최저를 완전히 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로가 가장 일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종합전형도 열심히 준비했고 교과전형으로 내신 준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는 고3 때 최저를 잘 맞추면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6월, 9월이 안 나오네? 그럼 최저를 빼기 시작하죠. 근데요, 6월, 9월 달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기에는 좋긴 좋은데 지금 12월부터 수능을 목표로 한 친구하고요. 내가 1학기 내신을 목표로 해서 공부한 친구하고는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 할까요? 졸업생들한테 재학생은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재학생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배들이 항상 졸업생이 잘한다 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도 시간이 충분히 돼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 올해 입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를 제가 전담으로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요, 상위권 이제 14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입시 상담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최저를 맞춘 친구가요 4명입니다. 상위권이거든요. 1등급 초반부터요 1등급 중반까지 있습니다. 최저를 맞춘 친구가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공부를 안 했냐?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고3 1년 동안 봤을 때 많이 흔들린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최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될 거는 등급을 3합 5,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의대 최저, 아니면 3합 4까지도 가긴 가는데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걸로 했고요. 3합 7 정도로 했을 때 수학의 나의 목표는 어디가 돼야 되냐? 2등급과 3등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정시 준비하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시. 없죠. 자, 수시. 거의 80%는 수시일 거예요. 재학생들은. 그죠? 여기 이제 전주에 상산고등학교,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도 상산고에 계신데 거기 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수한 자사고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정시를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수시가 일단 최선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어디로 두냐? 2등급과 3등급으로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5가지 이제 마인드셋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공부에 동기를 부여하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요.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기가 부족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동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동기를 부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부의 총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1학기 때 내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약 조절이 돼야 돼요. 강약 조절이 가능한 건 내가 그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공부하는 양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욕구와 필요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고3 때 특히나 인강,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서울에 가셔서 학원 다니면서 자료들 얻으러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얻으셔야지 나의 욕구로 저 친구도 받고 있는 자료, 서울에 있는 자료 이것저것 받아서 사용할 건 딱히 없습니다. 네 번째,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원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엔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엔제를 반복해야지만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엔제라고 하는 게요. 어디까지나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된 친구들 대상입니다.
엔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기출문제집을 한 번도 분석을 안 해본 친구가 엔제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 엔제, 여기 사이트 엔제, 여기 사이트 엔제 다 신청을 해놓고 과부하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를 들어갈 때요. 수능 출제 들어갈 때 절대 이 엔제들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사설에 있는 모든 문제집 다 끌고 가서 거기에 있는 중복된 문제집들 하나도 출제하지 않아요. 딱 하나, 두 개죠. 두 개. 뭘까요? 교과서 연계교재입니다. 근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같은 데들 보시면요. 연계교재 안 보고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제가 이제 한 문제를 근거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좀 많죠.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공식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공식은 버려야 될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식이라고 해서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수능에 대한 거 본격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 건데 올해 수능이 말이 많았죠.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자, 이건 참고로 이제 2024년 4학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보도자료로 2025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뒤에 2024학년도 그 수능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재밌는 자료 많아요. 그 남학생이랑 여학생 1, 2등급에는 남학생이 많을까 여학생이 많을까 1, 2등급에는 사립학교가 많을까 공립학교가 많을까 되게 재밌는 자료가 많습니다. 1, 2등급에는 졸업생이 많을까 재학생이 많을까 자, 일단 표준 점수 평균을 한번 보면요. 졸업생이 108.2고요. 96.1입니다. 아니, 졸업생이 108.2, 재학생이 96.1이에요. 졸업생이랑 검정고시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검정고시가 평균이 낮은 이유는 검정고시생들이 무조건 수능 보기 위해 자퇴한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는 좀 낮긴 낮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실수 우리의 경쟁자를 실수라고 했을 때 검정고시 친구들도 졸업생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자, 표준점수 수학 평균 차이가 거의 몇 점 차이예요? 10점이 넘죠. 그죠? 졸업생이 확실히 잘하는 건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수학교사다 보니까요. 통계 자료를 좀 조작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넣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몇 가지의 그런 저작권들 때문에 일부러 빼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만든 자료기는 한데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재학생, 졸업생 지원자 중에서요. 수학의 등급의 그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제가 5등급까지 인원을 이제 따져봤을 때 재학생 전체 중에 50%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해요. 실제 9등급이 5등급까지 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 평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100명이 만약에 이제 수능을 봤다. 그러면 5등급까지에 76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졸업생은 누가 졸업하고 다시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상위권이라는 얘기예요. 중상위권 무조건. 그리고 3등급까지는 더 차이가 심하죠. 17%인데 졸업생은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과 싸움을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든 싸움은 맞다. 이것도 이제 제가 따로 만든 자료인데요. 1등급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보면 졸업생들이 이제 60% 정도 되고요. 재학생이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 등급별로 합치면 무조건 100이 나오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졸업생이 작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졸업생 응시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재학생들이 작년에 한 30만 명 정도 됐고요. 전체가 44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14만 명이 졸업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2대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16만 명이었어요. 재학생이 30만 명, 졸업생이 16만 명. 그러니까 좀 늘긴 늘었죠.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무조건 졸업생이 비율이 많고요. 3등급부터가 재학생들이 조금씩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원이 많아서다. 따지고 보면 졸업생의 비율은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재학생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몇일까요? 한 1대4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1등급을 맞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인원에 대한 거를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갖고 온 건데요. 재학생들은 아주 예쁜 정규 분포를 갖고 있고요. 졸업생들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밑에 실제로 졸업생 중에서도요, 저희 학교에 이제 졸업생 응시한다고 오면은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응시한다는 거. 그럼 이걸 왜 보여드렸냐? 올해 수능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올해 25학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비슷하고 졸업생의 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올해는. 그 기사 보셨죠? 연대 의대 친구가 이제 또 가장 높은 성적을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대 지원자들 중에 서울대 의대를 가는 친구는 재학생이 아니라 연고대 의대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재학생들 중에서도 가긴 하지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6만 명이 응시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선택 과목 결정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물론 내신 결정은 다 했겠지만 수능에 대한 거 결정을 했다. 손들어 볼까요? 아직 흔들린다. 아직 흔들린다. 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선택 과목이 지금 12월 달에 흔들리면요, 결국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까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선택 과목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결정을 하시고요.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이제 응시생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허수를 제외하고 실수에 대한 것들은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들을 나름대로 하셔야 돼요.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갖고 온 거고요. 원래는 표준 점수하고 등급에 대한 것들로 다 나오지만 얘는 이제 거꾸로 원점수를 추정한 겁니다. 자,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94점이에요. 미적분은 88점이고요. 기하가 90점입니다. 2등급 컷은 84, 77, 79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위에 쓴 숫자가 뭘까요? 위에 쓴 게 뭘까요? 대충 틀려야 되는 개수입니다. 대충 틀려야 되는 개수. 자, 이따가 오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올해 공통수학에서 3문제가 상위 탑3에 들었습니다. 자, 상위 탑3라면 3개 틀렸을 때 12점이 나가는 거거든요. 확률과 통계, 보통 확률과 통계는 문과 친구들이 선택한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문과 친구들도 공통수학 안 봐요? 보죠. 다 똑같이 봐요. 근데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문과 계열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1등급 컷은 몇 점이에요? 94예요. 그럼 저거는요, 공통수학에서 딱 하나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적분은 어떻죠, 지금? 88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다 맞거나요, 미적분에서 두세 문제 틀리거나입니다. 좀 감이 오세요? 선생님 확률과 통계 만점 맞는 거 쉽다던데요? 확통 8문제만. 제가 확통 강의를 한 4년째 했거든요. 수능 개념부터 해가지고 다. 확통은 8문제 무조건 EBS만 하셔도 다 만점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공통이에요. 공통수학까지 만점을 맞을 수 있냐? 확통. 저는 여기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나의 목표가 수학 1등급이다. 그럼 뭐가 유리해요? 미적분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니, 쉽지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은데 확률과 통계에서 내가 한 문제 틀리는 것보다는 미적분에서 3문제 틀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쵸? 자, 이따 기하 얘기는 좀 이따 마지막에 할 겁니다. 2등급을 볼까요? 84, 77.
자, 2등급은 확률과 통계 4문제고요. 미적분은 5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걸 개수를 따진 거는 4점짜리로 따졌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4점짜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개수 차이가 1개에서 한 1.5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내 목표가 2등급이다. 나의 목표가 2등급이다.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전략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자,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대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공계열에서 특히나 이제 의학계열, 메디컬 같은 경우에 2등급 목표로 했을 때는 무조건 미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도 할 만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 확률과 통계는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적고요. 기출문제 분석, N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기출문제 분석만 해도 8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통을 해서가 아니라요. 교과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투자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공통수학에 쓰시는 거예요. 미적분 친구들은요, 미적분 공부하기도 빡셉니다. 양이 많아서. 그쵸? 근데 왜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거려하냐? 왜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하냐? 표준 점수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있을 수 있겠죠?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표준 점수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 온 친구들 최저를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최저 목표는 백분율이나 표준 점수가 상관이 있나요? 물론 백분율은 등급을 따지니까 뭐 상관이 있겠지만 표준 점수 상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과니까 막연하게 나는 미적분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미적분은 물론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아요. 고3 때 이과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하죠. 그러면 나는 고3 1학기 때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공부의 결에 맞춰서 1년 동안 내가 미적분 공부해서 수능을 봐야지. 일리가 있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과연 좋을 거냐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미적분을 공부했을 때 결에 잘 맞고 미적분 공부가 재밌다. 오케이입니다. 정말. 원래 그게 우선이긴 해요. 그건 어떻게 따지냐면 수학2 공부한 친구들 다 공부했잖아요. 수학2가 재밌었다. 수학1보다 수학2가 훨씬 더 재밌고 논리적인 과목이라 좋았다. 미적분 선택해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수학2 했을 때 좀 어려웠다. 근데 이과니까 내가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1학기 때 어쨌든 미적분 선택을 했는데 수능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확률과 통계를 따로 공부한 친구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걸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적분을 선택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인풋을 어떻게 하냐,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어떻게 하냐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아웃풋을 꺼내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3등급. 여기 3등급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2등급과 결이 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기하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이과고 내가 진로 선택으로 이과라서 기하도 선택을 했다. 저라면 제가 수능을 준비를 한다면 내가 확통은 좀 그럴 것 같아. 확통이 또 왜 그러냐면 좀 쉽게 말하면 좀 짜증나는 교과목이긴 해요. 왜냐? 실수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개수를 세야 돼. 근데 계산을 하는데 내가 자꾸 틀려요. 근데 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답을 구해놓고 검산해도 답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디어 자체가 발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기하를 이과 친구들은 대안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기하가 이과의 수능 준비 과목이긴 한데 양이 또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확통보다 조금 많은데 그래도 기하가 적어요. 근데 기하를 왜 안 하냐? 사람은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다수가 선택하는 게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합니다.
기아를. 그리고 기아는 대부분 건축학과 가는 친구들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기아라고 교과목이 나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뭐 저만 해도 기아 무조건 다 들어갔었어요. 자, 이제 요거 보고 요 기사가 나와서 그 뒤로 미적분 선택자가 더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학생들 상담할 때는 얘의 모의고사와 공통수학의 시험 결과들을 봤을 때 과연 얘가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잘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1등급 중에 몇 퍼센트래요? 97%가 미적분 기하라 합니다. 근데 아까 있던 그 통계자료 보시면 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아까 확률과 통계 몇 점 나와야 1등급 나오죠? 94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데 내가 공통수학을 다 맞고 1개 내지는 2개를 틀리는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사실 미적분 선택했어도 잘했을 친구들이에요. 예전에 수능이 가형, 나형 나눠져 있을 때 가형 친구들이 나형을 무시하고요. 내가 가형인데 선생님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형으로 돌아갈게요. 천만의 말씀. 나형으로 돌아가도 등급이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사가 되게 저는 좀 자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고민 없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1등급이 97%니까 미적분 기하가. 아니 졸업생들 대부분 의대 목표로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 정도 나와야 돼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럼 재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된다. 내가 영어나 국어나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렇다면 미적분을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최저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111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고3 1년 하면 압도적으로 뭐든지 다 1등급이 나와야지. 거기서부터 조금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1학년이라면 목표를 높게 잡고 거기에 따라 달려가라고 할 겁니다. 근데요, 현실적인 부분과 이 괴리감을 느끼는 순간 진로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은 2등급에 안착하는 걸 목표로 최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요?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수학만 시험 볼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도요,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요번 수능에 대한 그 6월, 9월 뭐 모의평가로 다 봤었잖아요. 근데 쉬웠죠. 쉬웠다고 합니다. 확률과 통계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 근접했던 시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6월 달이 좀 많이 어려웠긴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건 뭐 갑자기 뭐 불수능이 된 거 아니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능은 사실 9월 달에 훨씬 더 근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 통계 자료를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재학생들은 막상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통계 자료를 보면 9월이랑 비슷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졸업생들이 실제 응시한 건 수능이겠죠. 근데 졸업생들 중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6월, 9월 안 본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 대학을 등록해 놓고선 6월, 9월 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막상 시험장에 들어왔을 때 수능은 다 보러 왔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점수들은 다 상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분석할 때에도 내부적으로는 9월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9월보다 좀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 1등급 컷을 볼까요? 1등급.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135, 140, 그리고 기하가 139예요. 근데 2등급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등급이 아니라 이제 1등급 컷을 볼까요? 130, 131, 131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기사에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역시 표준 점수는 미적분이 대세다. 미적분 대세인 거 맞아요. 근데 뭐일 때 얘기해요?
만점일 때 얘기해요. 만점일 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점 받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만점 받으려고 내가 이 강의 들으러 왔어. 그랬으면 만점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항상 뭔가 기사나 이런 머릿속에 떠다니는 정보들은 다 1등급에 대한 정보, 만점에 대한 정보들만 갖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목표하고 나한테 현실적으로 정말 이룰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해야 전략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요, 문 닫고 가는 게 더 좋다고 들으셨어요?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들으셨어요? 문 열고서 나 1등으로 들어왔다. 아니죠. 제일 억울한 친구들이에요, 사실.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이 제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딱 봤을 때 표준 점수로만 보셔도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 표준 점수 자체의 성적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표준 점수 불리하니까 확통 선택 안 해! 이건 누구 얘기예요? 만점자 얘기예요. 만점자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오해를 조금 푸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장학사님이 굉장히 시기를 잘 잡으신 게, 지금 아직 방학 안 했죠. 방학을 어떻게 하면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아주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대부분 이제 특강하면 1월 달에도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방학 바로 직전에. 근데 지금은 어차피 예비 고3 다 끝났잖아요. 내신 시험. 그럼 이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 5점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건 만점에 대한 얘기였다. 자, 그럼 이제 수학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졸리신가요? 제가 이건 좀 사담인데요. 올해 4월 달에 디스크에 판정을 받았어요. 디스크 판정 받아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디스크 관련된. 제가 그 유튜브를 매일 보면서 상체 운동을 좀 합니다.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시면 허리가 조금 아프실 거예요.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휴일에 여기 와가지고 들으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전북이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게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익산시 함열읍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가 이제 저희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마다 명절만 되면 이제 거기에 가서 뭐랄까요, 사랑방 한옥이셨거든요. 그런데 막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이 거기에 이제 모시고 사시다가 그 집을 이제 한옥을 막 허무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막 다 반대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함여릅을 제가 요 강의 때문에 한번 오랜만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또 한옥 관련된 그런 문화재들이 또 많은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북 여기 익산 전주는 사실 저는 좀 강의 의뢰를 받고 내적 친밀감이 좀 있었어요. 네, 저희 이모님도 여기 사시거든요. 지금도 익산에 사시고 외삼촌도 사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이 고향이고 충남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충청권을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 자, 학습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오답률 탑 7을 뽑아봤어요. 작년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 거는요, 공통수학이 탑 7 안에 이제 한 2문제씩 들어갔습니다. 2문제씩 들어가고, 선택 과목에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들어갔죠. 저기 보시면 이제 30번 같은 경우는 다 선택 과목 문항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공통 과목이랑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랑 문항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고3 되면 이제 그렇게 시험을 보실 텐데, 8문항이에요, 선택 과목이. 그 8문항 중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
꼭 들어가고 29번 같은 경우, 28번 같은 경우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6월, 9월도 이런 경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압도적으로 20번, 21번, 22번이 순차적으로 다 상위 클래스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적분 친구들도 어려웠고 확통 친구들도 어려웠고 기하 친구들도 어려웠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다시 말하면 선택 과목은 생각보다 어땠다? 평이했다. 자, 근데 이 기조가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공부량이 많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예전 미적분과는 차이가 큽니다. 예전 미적분은 정말 이건 틀리라고 한 낸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22번, 21번, 20번이 수원 수투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배웠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시험 봤잖아요. 고2 때.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목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디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원 수투를 몇 바퀴를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따가 제가 공부 플랜도 보여드릴 텐데요. 공통 부분, 수학원과 수학2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미적분에 매몰돼서 고3을 보내는 친구들은 분명히 공통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디까지나 공통 수학이 정말 내가 할 만큼 했다 하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공통 수학은요. 단연간의 기출문제가 꽤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수학2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항함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질들과 함수에 대한 해석들을 연습만 잘하시면 충분히 할만해요.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통 부분이 완전히 대세다.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오답률 제일 높았던 거 3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3개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수학은 연계가 됐어도 연계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기출문제를 봤으면 더 봤지. 연계 교재는 뭐 사실 기출문제의 연장선 아닌가? 새로운 문제하고 뭐 나온다고는 하지만 근데요. 완전히 연계 교재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힌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계 교재가 크게 의미 없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계 교재를 분석을 어디까지 해봤니? 선생님 저는요 한 2번 정도 풀었는데요. 풀었어? 푼 건 푼 거야. 답을 구하고 그냥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 뿐이지 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해석해 본 적 있니? 없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문제가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그 합성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유사한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결국은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올해 요 20번 같은 경우는요. 약간 되게 좀 뭐랄까 이런 말해도 괜찮아요? 야매로 풀리는 문제긴 했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내가 이 밑에 있는 요 식 자체를 조금 변형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분명히 출제자분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걸 의도했냐?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의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과목 뭐죠? 수원이에요. 자, 수원에서 합성함수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합성함수 언제 배웠게요? 고1 때 배우죠? 자, 여기저기 이제 인강 같은 것들 듣거나 학원 같은 거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요. 합성함수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미적분에서 다양하게 쓰임이 있다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예요? 수원이에요. 그럼 수원에서 쓰는 합성함수는요. 고1 때 배운 거 딱 하나로 푸는 겁니다. 2가지거든요. 하나, y는 x에 대하여 기하적으로 대칭이다. 그죠? 2번째, 정의역이 치역이 된다. 아니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 함수값을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거 딱 하나 바뀌는 겁니다. 그걸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물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까지 들어가기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내가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21번. 이거는 솔직히 저도 보고서 이제 저 문제를 딱 떠올리긴 했습니다. 자, 개념이 중요하단 말을 많이 하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여기 2번 문제를 이제 친구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어디에 치는 줄 아세요? 동그라미는 식에다가 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모든 실수 A거든요. 자, 모든 실수에서 저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예외 사항도 없다라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f2x 더하기 1의 값이 존재하더라. 그렇다면 어떠한 예외 사항 없이 알파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묻는 거요. 수투의 가장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극한과 연속 파트예요. 아주 기초. 수학2의 기초. 근데 그게 지금 21번. 아까 보셨죠? 오답률 몇 등짜리예요? 2등짜리예요. 정답률이 9.8%입니다.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모순점들의 함수들을 제외하면 딱 하나의 함수의 종류만 남습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수학2 그 연계교재에 나왔던 문제도 유사했어요. 다만 오른쪽 건 식으로 해결하는 거였고요. 왼쪽에 있는 건 그래도 그래프 개형을 한 번은 그려보는 거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똑같죠. 제가 이거 보고선 좀 약간 식겁하긴 했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정말 정확히 했다면 사실 이 문제가 익숙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4%거든요. 4% 익숙하죠?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췄으면 1등급 되는 거예요. 딱 그 수준입니다. 아까 전에 그 뭐죠? 21번. 그게 이제 9.8%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어느 정도 2등급 수준. 11%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에 대한 걸 어디에서 봤을까? 일단 1차적으로 기출 문제고요. 연계교재에서도 이걸 요 연계교재 말고 작년 연계교재, 재작년 연계교재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유형입니다. 출발 자체를 했을 때 역으로 내가 추산을 하냐 아니면 앞으로 추산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역으로 추산할 때가 어렵긴 하죠. 그럼 그걸 뭘 하냐?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내가 모순을 찾아내면서 제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귀찮아요. 귀찮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했던 문제라는 거죠. 자, 제가 제목을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문제가요, 3점짜리입니다. 근데 이 3점짜리 문제가 정답률이 높지 않았어요. 물론 뭐 앞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높았는데 이 문제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3번 앞에 있던 3개 문항은 공식적으로 연계 문제다라고 발표한 자료고요. 그 외에도 연계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률과 통계를 전담했기 때문에 찾아낸 문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와 왼쪽에 있는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연계교재 한 번만이라도 풀어봤으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연계교재를 안 푼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풀리는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한 사람들,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같은 것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거 풀이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하나하나 다 전개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문제 출제할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런 댓글들도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 대놓고 풀이 과정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은 모든 입시 설명회나 뭐 학습 전략 할 때 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고3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재조합을 좀 한 겁니다.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12월 중순부터 1월, 2월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일까요? 공통개념입니다. 공통개념. 무조건 공통개념이에요. 자, 그렇다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냐? 시간적으로 이제 좀 뭔가 부족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택 개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 개념 하는 건 어찌 보면 1회독 차원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독 차원이라는 건 뭐냐? 약간의 겉핥기의 느낌이에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라면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개념 복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말 심층적으로 내가 성적을 위해서 하는 개념 공부인 거예요. 자, 이따 개념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기출분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기출분석을 내가 뭐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럼 실제 출제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기출분석을 한 5월 달쯤 해야지. 그때 보통 기출문제집 뭐 이런 것들 푸는 시즌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졸업생들 어디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수능 끝나자마자부터 기출분석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졸업생들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2학년 때 다 끝났잖아. 그럼 기출분석 언제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2학년 때는 재학생으로서 기출분석 할 수 없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겨울방학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분석과 개념 공부를 동시에 병행하셔야 되고요. 2월 달쯤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1월 달쯤 중순에 나와요. 1월 달 중순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2월까지는 수능 특강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레벨 3를 함부로 이때 푸시지 말고요. 레벨 2까지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레벨 1, 2, 3가 있어요. 레벨 3를 이때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연계교재 자체를 이제 꺼려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벨 2까지만 건드리시고요. 그 다음 선택 개념은 이 시기에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색깔도 좀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공통 기출 분석이라고 제가 해놨죠. 요거는 겨울방학에 했던 거를 꾸준하게 연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기출 문제 분석을. 자, 겨울방학에만 기출 분석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기출 분석은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10월까지 하셔야 돼요. 10월. 자, 연계교재 신유형을 정리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계교재를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기출 분석을 한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 수능에 대한 문제들을 분석해서 아니면 6월, 9월 분석해서 나온 문제들이 연계교재고요. 두 번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연계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유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연계교재 한 번도 안 푼 친구들이 연계교재에 풀 필요 없어. 그거 말고 엔제 반복하면 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연계교재는 신유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정리를 이 3월 달쯤에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빠르다 싶지만 선택 기출 분석을 이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택 개념도 약간 겉핥기로 해서 깊이 있게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하는 건 3점짜리들 아니면 쉬운 4점들. 자, 그거는 정답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들 보시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월 달쯤에 이제 내신 보죠? 아마 여기 내신 한 번 보죠. 거의 대부분 내신 한 번 볼 겁니다. 그러면 뭐 4월이나 5월 어떤 학교는 이제 뭐 1학기 중순쯤에 딱 한 번 보고 끝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던데 아마 1회고사 1, 2학년 같이 볼 때 보고 딱 끝낼 겁니다. 그럼 요때 내신을 2월 달, 3월 달에 했던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신을 벼락치기로 하는 건 수학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2학년까지 내가 수학 공부를 내신 벼락치기로 했다. 뭐 그런 친구들이라면 수능도 벼락치기로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월달, 3월달에 내신 준비 다 끝내놓는 거예요, 수학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달이 되면 수능 완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수능 완성도 유형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편은 개념에 대한 문제들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편을 먼저 푸시고요. 이때 수능 특강 레벨 3를 같이 풀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 완성의 기본 난이도가 수능 특강의 레벨 2 수준으로 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2 수준을 풀면서 내가 수능 특강 레벨 3를 같이 동시에 풀어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기출분석 또 들어가 있죠. 지겹도록 하셔야 돼요, 기출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수학2 기출분석을 한다. 그러면 4점짜리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항들은, 아니면 나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낮지만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한 3번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냥 몇 년도 거구나가 기억이 됩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학생들도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재학생 중에서 의대 간 친구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의대 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출 분석을 사실은 빠른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합니다. 수학원 1학기 때 끝내고요. 여름방학 때 기출 분석 다 들어가요. 그리고 수학2 내신 딱 보고 겨울방학 때 수학2만 기출 분석 쭉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평이 있습니다. 그 실력으로 6월 모평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준비 잘 했으면 6월 달에 시험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러분들 최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현실적으로 수학에서 최저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요. 아예 요번엔 6월이잖아. 나 9월 달엔 잘 볼 거야. 아직 3개월 있잖아. 자, 그렇게 1학년, 2학년이 지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6월 달에 최저 설정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희망이 있다. 6월 달은. 자, 그래서 이때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6월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발표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 요거는 조금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 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으시면 되긴 돼요. 이때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다. 자, 6월, 7월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때 같이 푸시는 게 좋은 게 뭐냐? 오른쪽에 넘어가 있기는 한데 수능 완성 실전편입니다. 실전편이 문제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실전편이 모의고사의 형태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프 모의고사 아니면 뭐 미니 모의고사로 많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100분 동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혼자 스스로 푼다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학원에 내가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본다, 그럼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40분 정도를 맞춰놓고요. 내가 15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 수 있는 시작이 수능 완성 실전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죠. 이때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내가 가채점 결과로만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등급이 9월 달에 어떤 등급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원서를 쓰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희망사항으로 적긴 적어요. 근데 그 전략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긴장하셔야 될 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생이 들어와요. 9월 달과 11월 달에. 그쵸? 그러니까 나의 등급이, 나의 가채점 등급이 3등급이야.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4가 뜰 수도 있겠구나.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 3 나왔어. 그럼 나 수능에 3 나올 것 같아. 이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9월, 10월 달에 아까 전에 모의고사 그 기출 분석은 10월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9월, 10월 달에 뭘 하냐면 수능 특강 있죠. 수능 완성 있죠. 기출 분석 했죠.
자, 어떤 친구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복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 복습할 건 오답 정리한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습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계교재하고 기출분석입니다. 물론 오답 정리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문항들 뽑아놨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능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럼 저도 똑같이 수능 특강 풀고 수능 완성 풀고 강의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 업무들 하고 학교 수업 나가고 합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푸는 게 2번 정도씩이에요. 그죠? 강의 준비할 때 풀고 그 다음 또 수업할 때 풀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해설 강의 하거나 이럴 때도 한 번씩 체크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걸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수능을 보고 나잖아요.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아 이거 연계교재 어디에 나왔구나. 기출문제 어디에 나왔구나. 이게 기억이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거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저 기억력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때는 문과이과가 나눠졌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봤는데요. 사회가요. 4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40점이 제가 공부를 조금 그 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1학년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저는 그 길로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난 사회가 안 되는구나. 왜냐면 공부할 때부터 싫었거든요. 전 사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암기를 해야 되고 연도를 외워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이과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못해요. 그럼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이 EBS에서 송출이 되려면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푸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풀었어도 강의할 땐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로 대입하면요. 문제 하나를 풀 때 분석을 내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연계교재 다 풀었어. 끝. 이거 나왔다네? 아유 뭐야 이거 기출에도 나왔었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이 지나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잖아요. 이때는 새로운 문제 절대 푸시면 안 돼요. 그냥 새로운 문제 풀어야지가 아니라요. 안 됩니다. 왜냐? 새로운 문제를 이때부터 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를 왜 했을까? 이때 만약에 새로운 문제 푸시면 수능 날 여러분들 제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내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엑기스만 모아놓은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태블릿 다 있잖아요. 요즘 없는 친구 찾기가 힘든데 태블릿으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아시죠? 근데 굉장히 놀기도 좋은 환경이에요. 학교에서 자습을 시키잖아요. 시험 기간에 다른 때 같으면 태블릿으로 다른 때 같으면 태블릿 없는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아니 넷플릭스를 봐요. 저보다 더 최신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청불도.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엑기스 오답들을 나름대로 1년 동안 정리를 해놓고 그걸 반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1년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 가이드에 맞춰서 내가 가감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개념을 좀 쌓는 단계, 두 번째 파트는 문항풀이 단계, 세 번째는 반복에 대한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학학습의 기본 3요소라고 뽑아놨는데요. 고3이지만 그래도 고3도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고1한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3들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해입니다. 자, 독해. 글을 많이 안 읽어요, 요즘. 어느 수준이냐면요. 기사 하나도 제대로 안 읽습니다. 주제 탐구 활동 할 때만 기사를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독해력은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으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증명입니다. 제가 되게 유명하다고 여러분들도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 다니는 학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 학원의 가장 큰 차별화. 근데 이제 이게 지방에도 많이 퍼지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문제를 풀게 시키지 않아요. 증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처음으로 가면 제일 어려워하는 증명을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시작이 다르죠. 증명을 했을 때 수학은 뭐랄까요? 수학 학문에 그냥 제대로 된 정도를 걷는 거거든요.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고3 때 선생님 저는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백지라고 나는데요. 여러분들 복습할 때 문제집 펴놓고 복습하시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필기돼 있는 상태로 하시잖아요. 자, 무조건 백지에 하셔야 됩니다. 문항 자체 없는 데다 하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전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타임라인으로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각각에 대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개념 학습은요, 교과서나 아니면 줄글로 된 걸 읽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유튜브로 송출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수학의 바이블, 같은 책,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 모든 인강 교재들을 다 펼쳐놓고 보잖아요. 이 인강 교재들이 첫 번째로 참고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인강 교재들은 딱 하나 펼쳐놓고 시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입니다. 근데 교과서를 제일 안 보는 집단이 누구일까요? 학생이에요. 수학 교과서를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내용이 조금 띄엄띄엄 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보충한 게 수학의 바이블 같은 그런 개념서들입니다. 근데 개념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면 인강 선생님들의 교재들을 딱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 강의 때도 말하거든요. 제 교재를 보기 전에 교과서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줄글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논리적인 게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가 어려워요? 소설이 어려워요? 시가 어렵죠? 시가 어려워요. 왜? 함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근데 수학 개념 공부를 할 때 함축적인 걸로 공부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쌓아야 돼? 논리력을 쌓아야 돼. 그러면 뭘로 보셔야 되죠? 소설처럼 줄글로 된 걸 보셔야 돼요. 개념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로레 정리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로레 정리하고 이제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배우는데, 그 파트 문제 풀고 나면은 딱 하나 결론이 뭐냐?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 거는 너무 쉽네. 근데 이걸, 로레 정리가 뭐야? 증명해 볼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못할 겁니다. 왜냐? 내가 문제 풀 때 소용이 없어서. 하지만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게 수학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단원별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약간 유사한데요. 수능에 있는 문제와 내신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개념이 하나로 나오냐, 개념이 3개로 나오냐의 차이입니다. 수능 문제들은 개념이 3, 4개 이상이 엮여 있습니다. 그 말은 단원별로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거, 그냥 가장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면 중3 때 근의 공식이 나와요. 근의 공식을 배워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을 해결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고1 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을 조작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 수를 확장해가지고요.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에 대한 내용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어디에 연결시켜요? 2차 함수에 연결지어요. 이걸 중3 때부터 고1까지 다 세부적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어떻게? 난이도에 따라서. 수학 1, 수학 2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이게 수학 2의 어떤 단원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걸 배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한 개념학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개념하면 내가 그냥 읽고 그냥 뭐 개념 정리해서 쓰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느낌이 좀 공부하다 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문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이 문항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배운 개념으로 바꿔서 쓸 수 있냐. 그 국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유의어라고 할까요? 유의어가 뭐죠? 제가 뭐 국어는 약하다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명과 이름 같은 뜻 아니에요? 그죠? 수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수학에도 같은 개념을 물어보는데 표현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아까 간단하게 예시 들어본 걸로 설명해드리면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들이라는 거하고요.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표현들을 찾아가는 게 진짜 개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가 풀리는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부터 출발하냐? 질문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저 세 번째, 여기 있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지만 뭘 찾는 거예요? 다른 표현의 개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문항 조건들을 가나다의 조건이 나왔다. 그럼 이 가나다가 풀고 나서 얘기입니다. 풀고 나서 이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은 왜 여기에 나왔을까? 이 조건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다 투입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야, 이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문제 이거 풀고 나면 이거 답 이렇게 나와. 야, 여기서 이거 로레 법칙 쓰면 로레 정리 쓰면 돼. 여기서 이거 있잖아. 야, 로피탈로 풀면 금방 풀려. 로피탈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그냥 건너뛰고요. 하루에 꾸준한 양을 푸셔야 됩니다. 개념을 위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어려운 기출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루에 5문제 이하가 좋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푸셔야 돼요. 단원별로 뭐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 동안은 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일주일은 미분,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각 단원에 있는 기출문제 한두 문제씩 뽑아서 푸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까먹어요. 내가 수능 풀듯이 단원을 통합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문제를 풀지만 그 5문제 단원들은 다 다른 단원에서 뽑혀야 된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삼각함수를 도입할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중학교에서는 삼각비를 0부터 90도까지 범위에서 다루지만 이제부터는 삼각비의 정의를 일반각으로 확장해 보자. 자, 이 도입에 나오는 이 한 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삼각함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직각 이내에 대한 삼각형들의 비로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각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문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삼각비는 탄젠트라고 하면 밑변분의 높이, 직각삼각형 그린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럼 각이 달라지면? 직각삼각형 못 그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 여기 위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세타, x분의 y와 같은 대응은 세타에 대한 함수인데 이 함수를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한다.
교과서에서 뭐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얘들아 이제는 이렇게 정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친구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끝까지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풉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풀어요. 자,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롤의 정리. 롤의 정리 증명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 롤의 정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극한과 연속을 100%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증명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도 이제 좌극한, 우극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증명 안 한 친구. 나 증명 한번 해봤다. 손 들어볼까요? 증명 한번 해봤다. 없죠. 없어요. 제가 그 설명회 다닐 때마다 물어보면 한 명, 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그 어디 학교를 다니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졸업생이냐 이런 건 묻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이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 교재 나올까요? 교재 안 나와요. 교재에는 이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교과서에 네모칸 딱 쳐놨습니다. 그 네모칸 하나 나와요. 근데 교과서 공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네모칸부터 보시거든요. 저하고 보는 게 다른 거죠. 같은 코끼리를 보는데요. 어떤 친구는요, 발끝에만 봐요. 어떤 친구는 꼬리를 보고요. 어떤 친구는 머리를 봐요. 교과서를 보는데요. 저는요, 이 증명이 보이거든요. 근데 공부해야 되고 시험 공부를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친구들은 네모 박스를 본다고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죠. 지금이라도 오늘 이 기회에 오늘 집에 가서요. 오늘 한 2개 정도만 증명해봐야겠다. 그 2개 푼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급속도로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떠한 문제풀이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얘기인데요. 공식이 있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제가 가르칠 때마다 야,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봐 하면 친구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 공식입니다. 6분의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 뭐 괜찮아요. 앞으로 배워가면 되니까. 그럼 그 공식 이용해서 해봐. 그러면 S1을 딱 그렇게 구해요. S1 구하고 S2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삼각형 쪼개고요. 저기에 있는 교점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3까지에 대한 적분 구간 나눠가지고 적분을 또 구합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라면 턱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렇죠. X축도 결국은 직선이에요. 직선과 2차 함수의 형태가 몇 개 있는 꼴이에요? 2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암산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공식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공식을 익힐 거면 속도 차이가 정말 압도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공식은 자랑용밖에 안 됩니다. 그죠? 로피탈? 로피탈로 문제 푸는 친구들 대부분 극한 문제 제대로 못 풀거든요. 연속 문제.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배워도 그걸 왜 배우는지를 좀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계교재에서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내신 시험 봤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해석할 때요. 이건 이제 쉬운 예시로 갖고 온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좀 예시를 보려고. F4를 먼저 보셔야 돼요. F4라고 하는 건 무슨 값이죠? F4 무슨 값이에요? 함숫값. 그죠? 함숫값. 함숫값을 구하려면 가장 기본은 fx가 나오고 fx에다 x값 뭐 넣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4 넣으면 선생님 4 넣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A가 모르죠. A를 몰라. 그 어디에도 저기에 대한 힌트는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F4를 구해야 되지만 나는 F4로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개념이 있거든요. 수학2 처음에 배운 거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요. 연속의 개념의 가장 기본은 함수값, 그 어떤 x는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점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이 어떻더라? 같더라. 그게 연속의 정의죠. 그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어떠한 점이든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함수값을 물어봤어? 나는 저걸 못 구할 것 같아.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극한값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들이 모든 문제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이 문제 F4 구하는 거 맞아 이거 x 빼기 2로 나눠가지고 그냥 이거 극한 구하면 이게 함수값이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하냐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좀 제가 말이 많았나 봐요. 기본 유형, 난이도 중하와 난이도 상으로 좀 나눴습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교과서 기반의 기본 유형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그때 딱 쉬운 4점까지만 푸시면 돼요. 3점짜리는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눈에 익는 문항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뭐 수학을 외워서 푸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학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수학 탐구하실 거 아니죠? 나는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 수능을 보셔야 돼요. 시험이죠? 100분 동안 푸셔야 돼요. 나한테 익숙한 문항들 나올 거라고요. 50% 이상 나옵니다. 그럼 그 50% 이상을 그때그때마다 논리적으로 해석하실 거예요? 아니야. 눈에 익는 문항을 많이 늘리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실력이 높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주제 찾는 건 개념 공부할 때 아까 설명을 했고요. 난이도 높은 건 어떻게 하냐? 저 두 번째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양보다 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많이 푸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풀 거다. 그러면 모트 요즘 아세요? 플래너? 그 플래너에다가 잔뜩 써놔요. 오늘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몇 번 풀고.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빠져 있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문항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 문항의 난이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계획이라는 거는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정량적으로만 나눠놔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교재를 풀 거야. 그럼 그 교재의 난이도를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셔야 그게 꾸준하게 흘러갑니다. 알겠죠? 모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지복습을 이때부터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풀이 한 거를 어려운 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그리고 오답노트 및 발상노트라고 했는데요. 발상노트는 사실 제가 이걸 거의 처음에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발상노트는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 문제는요. 그러니까 힌트로 안 쓰이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다 뭐란 얘기예요? 힌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상노트는 그 힌트들이 왜 나왔나를 쓰는 겁니다. 아까 했던 실수 전체. 왜 실수 전체라고 나왔을까? 연속? 왜 연속이라고 나왔을까? 자, 그거를 양보다 질, 한두 문제를 분석하는 게 실질적으로 고난도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2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위에 x 빼기 f2, 3 빼기 fx. 요거는 4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발문이 저기 위에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냐면 요 가나부터 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문장 첫 번째부터 읽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 가나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나온 것들은
뭔가 이게 강조가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를 분석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마지막에 있는 F2의 값은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F2를 구할 때 저기 가의 조건 보시면 X 빼기 F2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저기부터 또 한번 힌트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힌트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반복 단계입니다. 아까 개념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오답 노트를 어떻게 쓰냐? 뭐 틀린 거 이제 굿노트 이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잘라가지고 모아놓으면 되겠지. 오답 노트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사고의 흐름을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자, 풀이하고는 다릅니다. 풀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과정을 쓰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난 여기에서 이걸 떠올렸고 이 문제의 힌트에서 이걸 연결시켰고 이걸 연결시킨 다음에 이 답을 유추했다라는 게 사고의 흐름이에요. 모범풀이와 완벽히 다릅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범풀이를 적는 게 아니에요. 오답 정리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실수가 유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문항 해결의 아이디어, 단초가 되는 거, 발문의 표현 해석,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들을 예측해 보는 거라고 제가 썼는데 비슷한 표현 예측은 사실 이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에는 다양한 강의들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닙니다. 반복적인 문제풀이는요. 도움이 무조건 돼요. 단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 문제 많이 안 풀었으니까 문제 많이 푸는 거 아니라며 그래 문제 조금만 풀어도 성적 잘 나오겠지.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기출문제는요, 1년 커리 중에 여러분들의 커리입니다. 이건 누가 알려주는 커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커리 중에요. 기출문제는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는 반복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이게 졸업생과 어느 정도 내가 졸업생을 따라가기는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연계교재 레벨 3는 최소 3번 정도 푸셔야 돼요. 자, 레벨 3는 압도적으로 좋은 문제입니다. 전 수능특강 집필은 안 했거든요. 수능특강의 레벨 3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EBS의 그런 연계교재 절차들을 보시면 그 어떠한 교재들 문제 출제들보다 과정들이 많습니다. 프로세스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검증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풀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레벨 3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레벨 3에 여기 몇 번에 있던 거하고 유사하네. 이게 다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 상태로 시험 보러 가면 저도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수학 전공자지만 10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떨리죠. 왜 안 떨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그거를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준비가 많이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준비가 많이 되셔야 돼요. 자, 하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일주일에 2회 이상 푸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이거 지금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막 모의고사 내가 전략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제가 40분이라고 했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100분 동안 여러분들 30문제 푸셔야 되죠. 그 30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주 쉬운 것들 제외하고 내가 1회 독을 했을 때 100분의 시간 동안 보통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요. 40분 안에 30문제가 1회 독이 됩니다.
자, 40분 동안 30문제가 1회독이 된다는 건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친구들 60분 동안 뭐 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100분 동안 여러분들이 1회독을 하는 시간은 처음 시작은 60분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0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40분은요, 드물어요. 근데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분을 목표로 1번부터 30번까지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정말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다 푸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모르는 거는요? 자, 모르는 거 딱 봤을 때 쉽게 말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 금방 안 나오겠다. 바로 넘겨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을 하고 그 다음 남아있는 문제들을 남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8문제 선택 과목이라고 했죠.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다. 확통부터 푸는 거예요. 8문제. 1번부터 아니라요. 확률과 통계부터 풀고 공통수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적분은 달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하나만. 미적분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빨리 풀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거의. 이건 이제 제가 교재에다가 안 넣습니다. 왜 안 넣냐면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니까 지금 사진 찍으시잖아요. 다 저장이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교재로 이제 딱 나가게 되면 이걸로만 딱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이드 차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등급대가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등급 이하 친구들, 최저가 이제 한 4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내가 목표로 하는 게 4등급이다. 그런 친구들은요, 의지를 빨리 가지셔야 돼요. 의지가 있는데 내가 6등급이 나온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시간에 딴짓 하신 겁니다. 수학 공부를 적당하게 조금이라도 하면요, 6등급 이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아이들이 어떠한 핑계를 대도요, 딱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 공부 환경을 바꾸자. 너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공부 시간에 딴 걸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의지만 갖는 게 가장 크고요. 목표 설정하시고 유형 문제집 푸시고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5등급까지는 나옵니다. 5등급까지 나와요. 딴 거 안 하셔도 5등급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4, 5등급 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요. 자, 제일 어려운데 또 쉽습니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썼는데요. 이건 제가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4, 5등급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아는 문제들만 반복을 해요. 공부할 때도요.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2시간 동안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집이 나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집을 하루에 2문제를 풀어도 그걸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 성실하긴 하거든요. 2시간 동안 내가 알던 문제들만 자꾸 풀려고 해요. 풀리는 문제들만 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항상 될까요? 안 늡니다. 그죠? 이 친구들 평균이에요. 딱 우리 주변 학교에서 보면 평균인 친구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라는 게 내가 공부라는 걸 성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시간 동안 한두 문제 푸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두 문제를 내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시간적으로 아, 이게 맞아? 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이거 한두 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게 맞아? 맞습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문제는 요거예요. 기출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4, 5등급 친구들의 평균은
기출문제집을 잘 안 풀어요. 대부분 어디에서 멈추냐? 센 아니면 비슷한 유형문제집 RPM. 요 유형문제집들만 반복한 친구들이 대부분 4, 5등급 친구들이에요. 기출문제집 분석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오릅니다. 3등급도 어렵죠. 3등급 친구들은요, 할 게 제일 많아요, 사실. 백지 증명, 아까 제가 강조했죠? 증명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효과로 따진다면 저 4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백지 증명이. 그래서 제가 1번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기출문제집인데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 그리고 3번도 고난도 문항. 그리고 4번은 연계교재라고 했는데요. 이 연계교재도 레벨 1, 2가 아니라 레벨 3에 대한 거. 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 거 푸는 건 여러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내가 봤던 문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풀 필요가 없고요. 이거 뭐지?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자, 1, 2등급. 이 친구들은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요. 추가로 내가 채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해석력과 판단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판단력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가 계산이 정말 오래 가겠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걸 모의고사 보는 중에 딱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만 납두고요. 나머지를 되게 빨리 풉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한두 문제에 몰입해요. 이런 판단력이 필요한 게 1등급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2에서 1로 넘어가려면 해석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 30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걸리겠고 이 문제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이겠고 그런 게 딱 판단이 들어서 내가 이 100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실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100분 동안 맞춰서 풀면서 쌓으셔야 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2등급과 1등급인 친구들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그럼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형태,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문제들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시간적인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30문제를 200분 동안 풀으라고 하면요. 되게 많이 등급이 바뀔걸요. 3등급 친구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많아요. 3등급이라고 해서 실력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수능 체제에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건 전략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결국 판단력에서 나오는 거다. EBS 강사기 때문에 EBS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강사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연계교재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요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연계교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거기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설에 있는 문제집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가원에서 검증한 거고 쉽게 말하면 교과서 다음에 연계교재인데 여러분들 연계교재 되게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거는 이제 제가 꿀팁으로 드리는 건데 연계교재도요. 해설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EBS에서. 그러면 그냥 다양한 선생님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유가 되면. 왜? 나한테는 다양한 풀이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 것만 듣지 마시고요. 다른 선생님들 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한 3시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죠. 제가 본 영화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이거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노웨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가끔 봐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이 노웨어를 보게 된 게 제가 이제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5살, 4살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보니까 정말 이건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부모님도 굉장히 존경하고요. 이 얘기가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컨테이너에 갇힌 겁니다. 컨테이너에 갇혀서
그 임산부인 채로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나는 상태로 컨테이너에 갇히는데 컨테이너가 바다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일반적인 그런 뭐 탈출 영화랑 다른 게 이 모성애를 볼 수 있었고요. 이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하는 데까지 하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컨테이너 안에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을까요?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도구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갖고 계신 조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내 성적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어도요. 주인공은 결국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에요. 제가 고3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요. 간절하게 가셔야 돼요. 슬럼프 옵니다. 근데요, 졸업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물론 대학 합격하고 내가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은 대학을 한번 가봤죠.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 내가 이 대학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갔는데 별로야. 그럼 이 대학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떠나려면 길이 하나네? 어떤 길이에요? 다시 보는 거예요. 간절합니다. 그리고 재수하는 친구들 있죠. 독학학원 가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 압박감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간절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구조할 수 있는 정말 직접적인 것들이 없어도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가면서 내가 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노웨어에서 이제 조금 문자를 뗀 거예요.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몇 개월 뒤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 계획 세우시고 제 강의에서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얻는 게 있으셨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얻으셔서 새로운 여러분들로 계획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유지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